마침내 주전 플레이메이커가 된 이강인, 상대 미드를 씹어먹을 수 있을지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김정용이고요. 유현태입니다. 풋볼리스트에 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강인이 미친 패스로 어떤 전형적인 10번 플레이메이커로서 이번 시즌 성공할 수 있을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개막전 레반테와의 경기에서 이강인은 어떤 모습 보였죠? 이도움을 기록하면서 발렌시아의 4대2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경기였는데요. 전반 12분에 이강인이 코너킥을 파울리스타의 머리에 배달을 하면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멋진 코너킥이었고요. 두 번째 골을 만드니까 이번에 또 이강인이 또 멍군을 불렀는데 절묘한 스루패스로 막시 고메스의 골을 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강인과 교체된 마누 바예오 선수가 두 번의 역습을 골로 연결하면서 발렌시아가 4대2로 이겼습니다. 자, 이도움이 눈에 띄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1군에서 도움이 처음이에요. 기존에는 득점만 2번 넣은 적이 있고요. 첫 도움, 2호 도움이 한 경기에 나왔고요. 지난 시즌에는 리그 선발 출전이 3번밖에 없었는데 첫 경기부터 선발 출전하면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럽의 통계 전문 매체죠. 후스코드닷컴은 팀 내 세 번째로 높은 7.9점의 세부 수치에 따른 평점을 부여했고요. 스페인 스포츠 신문 아스는 2개의 도움을 기록한 이강인이 발렌시아의 리더다. 자, 우리가 제일 주목하는 건 4-2-3-1의 중앙 공비로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게 기존 전망 그대로인데요. 수비 부담이 없는 공격 미드필더로 나왔다는 거. 지난 시즌에는 좌우 윙어로 많이 나왔잖아요. 새로운 역할이에요. 사실은 좀 최근에 보기 드문 형태의 어떤 공격형 미드필더 플레이메이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뒤에 있는 선수들이 좀 지켜주고 이강인 선수는 앞에서 이제 공격 능력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좀 현대 축구 흐름이 다 같이 압박하고 다 같이 공격하고 뭐 이렇게 좀 10명이 플레이어가 다 같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많은데 이강인 선수 활용법은 좀 특별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뭐 설거지하는 선수들이 따로 있군요. 뭐 마당쇠, 그렇죠. 노예 이런 선수들이 따로 있고 그렇죠. 이강인은 위에서 할 것만 하는. 네네. 약간 그런 감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네, 이강인은 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상 4-4-2 포메이션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수비할 때는 막시 고메스 선수랑 거의 앞에 이제 투톱처럼 나와서 수비를 했고 공격 시에는 뭐 위치를 좀 어떻게 보면 정해지지 않고 최전방부터 뭐 후방 측면까지 두루두루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프리롤. 그렇죠. 프리롤에 가까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니 파레오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공격적인 어떤 전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이강인밖에 없는데 다이내믹한 어떤 신체 능력을 또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콘도그비아나 에스케르도 선수가 좀 메워주고 이 이강인 선수는 앞에 배치되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전방으로 뿌려대는 이 패스들과 방향전환 패스를 좀 이강인에게 맡겼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급은 이강인, 또 뒤에서 열심히 이제 팀 플레이 좀 수비 가담을 해준 선수들은 다른 선수 이렇게 좀 분업을. 팀의 두 번째 골을 만들어낸 뛰어난 스루 패스, 그리고 첫 골을 만들었던 엄청난 그 코너킥, 패스 능력이 역시나 굉장히 돋보인 경기였어요. 네, 이강인 선수가 제가 느끼기에 완급 조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발 앞에 들어오면 일단 뺏기지 않는 능력이 일단 좋았고요. 빠르지 않은데도 공을 잘 지켜내는 능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막시 고메스랑 득점한 장면에서 상당히 좀 올해 또 여기가 약간 핫하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고메스가 이제 대각선으로 쭉 침투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공을 끌고 가면서 타이밍을 맞추는데 수비가 어느 정도 두세 명 정도 있고 자기 앞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완급 조절이라고 해야 그러니까 강약 조절이죠. 강약 조절이 정확히 들어가면서 고메스 쪽에 슈팅하기 딱 좋은데 갖다 주는 걸 보면서 역시 이 선수는 패스는 참 세밀하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세게 할 땐 세게 하고 약하게 할 땐 약하게 하고 당구에서 많이 하는 회전을 걸어서 가다가 갑자기 느려지기도 하고 스핀이 먹어서 휘기도 하고 뭐 이런 거를 다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좀 더해서 첨언을 드리면 좌우로 방향 전환해주는 패스들 같은 것도 상당히 시야가 넓어서 쭉쭉 찢어준다 그러죠. 그런 패스들에서도 확실히 좀 장점이 있다. 오른쪽으로 한번 벌려주는 패스가 나왔을 때 그 왼발잡이가 오른쪽으로 벌리는 게 사실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데 스핀을 엄청 먹여서 그 오른쪽에서 오버래핑한 선수 발에 딱 떨어뜨려 주더라고요. 그런 구질 변화 같은 게 진짜 감각적으로 왼발에 정말 다양한 패스의 종류가 장착되어 있지 않나. 그런 킹 능력이 저는 사실은 이 첫 번째 어시스트 장면에서 좀 묻어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약속된 플레이였던 것 같아요. 이제 득점 이후에 가르시아 감독도 그렇고 이 선수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걸 보면 뭔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고 가브리엘 파울리스타 선수가 앞에 있다가 이제 뒤로 돌아가는 움직임을 하는데 이강인 선수 구질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구질이 좀 신기한 구질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은 왼발잡이 선수들이 그쪽에서 처리할 때는 강하게 감아서 올리거나 문전에서 뭔가 이제 머리로 바로 마무리하려는 형태를 띠는데 이번 건 약간 밀어서 올렸거든요. 네, 그렇죠. 뒤로 스핀이 약간 밑에서 먹어서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롱킥을 전환 패스할 때 많이 하는 형태였는데 그게 이제
또 그 와중에도 낮고 빠르게 가면서 파울리스타 선수의 머리 높이를 살리려는 형태를 보여줬는데 그게 또 뭐 적절하게 맞아 들어갔다. 아, 네. 그 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코너킥 하면은 게임해도 감는 키 누르고 감잖아요. 그쵸, 보통 감죠. 네, 문전으로 감겨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서 수비수들과 골키퍼가 다 감는 킥이 떨어지는 자리 정도를 이제 예측하고 갔는데 이강인이 묘하게 차는 순간에 발의 방향을 싹 바꿔서 살짝 밀어차니까 공이 수비수들과 골키퍼 예상보다 먼 곳에 떨어지고 파울리스타는 그걸 예상하고 이미 뒤로 들어가 있고 네네. 아무도 막지 않고 네네. 정말 대단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왼발은 진짜 미친 것 같아요. 발렌시아니까 저 다비드 실바 다비드 실바 왼발. 예. 클래식 10번을 잘 안 쓰는 추세가 있었거든요. 특히 라리가예요. 이게 2000년대 초반에 4-2-3-1 포메이션이 굉장히 유행할 때 보면 발렌시아 선배로 아이마르, 데포르티보에는 발레론, 조금 더 뒷시대의 비아레알의 리켈메 이런 선수들이 축구의 로망, 테크닉만으로 너를 파괴한다. 나는 볼도 별로 잘 못 넣고 엄청 힘이 세지도 않고 엄청 빠르지도 않아. 하지만 나는 테크닉만으로 니네를 파괴한다. 이런 라리가의 로망을 보여준 선수들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이런 선수를 잘 안 쓰는 경향이 있었는데 4-4-2 포메이션이 유행하고 있었고요. 이강인 선수는 굉장히 한 15년, 20년 전에 로망을 간직하고 있는 선수 같은 느낌으로 이날 뛰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런 포지션을 아예 안 썼던 이유는 뭔가요? 공수전환하고 이 주도권 다툼을 하려다 보니까 수비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최근에는 공격수들마저도 수비 능력이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그렇죠. 미드필더 선수면은 공격형 미드필더들이더라도 방향을 몰아준다거나 상대편 수비형 미드필더를 강하게 압박해서 공이 예쁘게 못 나오게 만들어줘야지 주도권 다툼에 유리한 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그런 면에서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중원 싸움이 좀 안 되니까 사실 지난 시즌에도 측면에 배치해 놓은 게 전쟁터에서 조금 빼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그쵸. 판단에는. 네. 발렌시아가 지금 최근에 이제 흐름이 이제 선수들을 많이 정리하는 형태고 리빌딩을 하고 또 이제 이 지출을 줄이려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은 파레오나 코클랭 같은 선수들이 빠지고 이제 한정적인 선수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조합을 해서 써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제 동료들하고 합을 맞춰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예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테크니션이라도 뭐 단적으로 이강인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실바, 또 맨시티에서 같이 뛰었던 포든, 뭐 이런 선수들을 봐도 바로 지난 시즌까지 주장했던 발렌시아의 파레호, 테크니션들도 사사이의 중미를 볼 수 있을 정도의 활동량과 그 수비 위치 선정에 대한 어떤 끊임없는 위치 조정 이런 걸 요구받는 시대인데 그렇죠. 이강인은 아직 이걸 못한다. 이게 아직 여물지 않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과 분업을 했다. 이번 시즌은 그럼 낙관적이라고 보면 될까요? 개인적인 제 생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강인 개인의 문제입니까? 어떤 팀의 문제입니까? 저는 그게 이제 맞물려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파레오가 없으니까 뒤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게 별로 좋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롱킥을 압박을 당하다 보니까 롱킥을 반대편으로 길게 때려주면서 풀어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미스가 좀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장면들이 자주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공을 이제 아예 못 받는 일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번 경기에서도 들어오면 잘하는데 들어올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좀 떨어지는 형태인 거죠. 이강인 선수가 돋보이려면 팀도 같이 올라가야 되고 그러려면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이강인 선수가 전체적인 경기에 관여하는 거나 이 전체적인 영향력을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설명하기 좋아하는 풋볼리스트 리페이스 유현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